작년 병원비 아직도 안 돌려받으셨나요? 3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저는 올해 신청해서 167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뵐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167만 원을 돌려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은 5년 전 가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딸 지은이가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사위 민수와 함께 살고 있죠. 손주들도 둘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녔어요. 남편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둘이 손잡고 동네 뒷산을 오르곤 했죠.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산을 올라가지 못했어요. 혼자 가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 초순이었죠. 저는 매년 이맘때면 남편 산소에 다녀오곤 했어요. 산소가 야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산길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이상하게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운동 부족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산책도 자주 안 하고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남편 없이 혼자 걷는 게 싫어서 점점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됐거든요. 텔레비전 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무릎 통증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심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무릎을 한참 주물러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계단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휘청거렸거든요.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길에서 넘어지면 어쩌나 싶었죠. 혼자 사는 노인이 넘어지면 큰일이라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자꾸 아프다고 했더니 딸은 바로 내일 병원 가자고 했어요. 다음 날 지은이가 오전 일찍 집에 왔습니다. 사실 지은이도 요즘 바쁘거든요. 애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파트타임 일도 하고. 그런데도 저를 위해 시간을 냈어요. 우리는 동네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엑스레이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왠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같이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어요.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관리를 안 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지켜보다가 안 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무릎이 이미 많이 상했다는 걸, 그동안 아픈 걸 참고 지낸 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물리치료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받기로 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나왔어요. 보험 적용되는 거라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한 달이면 2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거기다 약값이 있었어요. 소염진통제, 연골 영양제, 위장약까지.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마다 10,000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도 샀어요. 의료용 보호대는 5만 원이나 했죠. 파스도 자주 샀고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수첩에는 병원비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비 23만 원, 약값 15만 원,
무릎 보호대 5만 원, 파스와 기타 용품 7만 원, 총 5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달에요. 저는 그날 밤 수첩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1년에 600만 원이 넘겠구나.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러다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요즘 힘들다는 거 아니까요?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민수네 집은 대출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병원비 걱정한다고 하면 딸이 또 자기가 내겠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병원 갔다 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민수가 저를 태워다 줬어요. 지은이가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운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지.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로 보이는 민수의 표정이 묘했어요. 뭐랄까, 걱정하는 건지 부담스러워하는 건지 애매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차에서 내려서도 한참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애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내 병원비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텐데. 남편은 제 병원비 걱정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혼자잖아요.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 치료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어떤 할머니는 병원비 아끼려고 치료 횟수를 줄였다가 더 악화됐다고 하셨어요. 그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돈 아끼려다가 더 아파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어쩌겠어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3달이 지났습니다.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무릎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날은 더 아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됐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었어요. 선생님은 보험 적용해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3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쓴 돈이 150만 원인데 수술비는 그 2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있긴 있었어요.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돈하고 제가 조금씩 모은 돈, 근데 수술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또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술 안 하면 더 악화될 텐데 수술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딸한테 말하자니 또 부담 줄까 봐 걱정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지은이는 자기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돈은 나중에 벌면 된다고.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에 다 나타났거든요. 사실 저도 이해가 갔어요. 민수네 집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도 있을 텐데 갑자기 300만 원이 나가면 부담되겠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돈으로 수술하겠다고. 딸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수한테 미안해서였습니다. 사위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다음날 지은이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낼 거라고. 지은이는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왜 딸한테 손을 벌리냐고. 근데 사실은 민수 눈치가 보여서였어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5월 말이었어요. 입원은 3박 4일 예정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내일이면 수술인데 제 통장에서 300만 원이 한 번에 나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지은이랑 민수가 저녁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빨리 나으라고 그림도 그려왔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수는 병실에 있는 동안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먼저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내일 회사에 일이 있다고. 지은이가 조금 더 있다 가자고 했는데 민수는 피곤한 것 같다며 먼저 나갔어요. 민수가 나가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민수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려버렸어요. 민수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수술 때문에 병원비가 300만 원 나온다고. 자기네도 요즘 여유가 없는데 부담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도 안 가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파서 애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사위한테 부담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수술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텐데.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지은이가 옆에 있었어요. 수술 잘 끝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했다고.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회복은 괜찮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걸을 수도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안심이 됐죠. 퇴원하는 날 수납창구에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98만 원, 거의 3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카드를 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통장에서 30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카드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속이 쓰리더라고요. 앞으로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또 돈이 얼마나 들지. 통장 잔고가 예전에 반도 안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5월 말의 저녁에는 참 고왔는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활치료비는 또 얼마나 들까? 이제 또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우유하고 계란 사러요. 그런데 슈퍼 앞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박순애 언니라고 저보다 3살 많은 분이에요. 언니도 작년에 무릎 수술했거든요. 언니가 제 무릎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수술했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병원비 많이 나왔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좀 나왔다고만 했습니다. 3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기가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 아냐고.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설명해줬어요. 1년 동안 병원비 많이 쓰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래요. 언니는 작년에 그걸로 100만 원 넘게 환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게 정말 있나 싶었죠.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지? 언니는 동네 복지센터에 가보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저는 집에 와서도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그런 제도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저도 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사실 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동네 구청 건물 1층에 있더라고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한테 물었습니다. 병원비 지원 제도 상담받고 싶다고. 직원분이 상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상담실에는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어요. 제가 의자에 앉자 김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올해 병원비 얼마나 쓰셨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300만 원 넘는다고. 그랬더니 김 과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 과장님은 컴퓨터를 켜시더니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1년 동안 병원에서 직접 낸 돈이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래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 과장님이 제 건강보험증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소득 5분위에 해당한다고. 이 구간 상한액이 133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300만 원 넘게 썼으면 133만 원 빼고 나머지 167만 원 정도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167만 원이요? 정말요? 김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고 꼭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래요. 비급여가 뭐냐고 물었더니 성형수술이나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같은 건 제외된대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님이 또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이 환급은 3년 안에 신청해야 한대요. 3년 지나면 환급권이 소멸돼서 못 받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년에도 병원비 많이 썼거든요. 그것도 신청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조건 충족 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작년 것도 확인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김 과장님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더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대요. 아니면 자기가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셨죠. 저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앱 같은 건 잘 못 다루거든요. 김 과장님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 있다고 했죠. 그럼 다음에 가져오시면 같이 신청 도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지센터를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6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그게 정말이라면 재활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겠구나 싶었죠. 집에 와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병원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다 찾아서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작년 서류도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도 물리치료 받느라 병원비 꽤 썼었거든요. 한 12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작년에 병원비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왜 병원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수납 창고에서 한마디만 해줘도 될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167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 돈이면 재활치료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았어요. 딸한테 손 안 벌려도 되겠구나 싶었죠. 며칠 뒤, 저는 정리한 서류를 들고 다시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김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컴퓨터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김 과장님이 물으셨어요. 올해 것만 신청할 거냐고. 작년 것도 확인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작년 진료 내역을 조회하시더니 작년에도 100만 원 넘게 썼다고 하셨어요. 작년 상한액도 비슷했으니까 작년 것도 조건 충족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놀랐습니다. 작년 것까지 받을 수 있다니. 김 과장님은 친절하게 다 처리해 주셨어요. 서류 스캔하고 신청서에 제 정보 입력하고 통장 계좌번호도 적어주셨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통장으로 입금된대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복지센터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병원비 환급 신청했대. 그렇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복지센터 가서 상담받았다고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지은이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얼마나 받느냐고 물었어요. 167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작년 것도 신청했으니까 그것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잘 됐다며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들어올까? 정말 들어오기는 하는 걸까? 기다리는 게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신청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어느 날은 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신청은 잘 됐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납창고에서 돈을 낼 때도 이 돈도 나중에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돈 낼 때마다 속이 쓰렸는데 이제는 조금 덜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167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들어온 거예요. 167만 원이요. 제가 낸 병원비 중에서 초과된 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저는 얼른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167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67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재활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겠죠. 저는 한참을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딸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들어왔다고, 진짜 167만 원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지은이도 소리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대박이다. 진짜 들어왔냐고 물었어요. 그날 저녁에 지은이랑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제 통장을 보여줬더니 민수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대단하다며 감탄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자기들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병원비 걱정하게 해드려서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 제도를 진작 알았더라면 민수 눈치 보지 않았을 텐데. 병원비 걱정하느라 밤잠 설치지 않았을 텐데. 작년 것도 며칠 뒤에 입금됐습니다. 80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합치니까 거의 250만 원 가까이 환급받은 거예요. 이 돈이면 앞으로 재활치료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주변 어르신들한테 알려줬어요. 슈퍼 가면 만나는 이웃들, 성당 가면 만나는 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병원비 많이 쓰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3년 안에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그런 제도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있다고 복지센터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바로 복지센터에 가셨대요. 그분도 100만 원 넘게 환급받으셨다고 나중에 전화 주셨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저도 기뻤어요. 제 정보가 다른 분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요. 성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대요. 병원비가 5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인 부담 상한제 얘기해드렸더니 바로 신청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200만 원 넘게 환급받으셨대요. 그분이 저를 보고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정작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 그래요. 정보가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 구간마다 상한액이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환급받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어요. 김 과장님이 알려주시길 소득 1분위는 상한액이 5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소득 10분위는 상한액이 800만 원 넘게 되지만 저처럼 중간쯤 되는 사람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번호는 15771-0002예요. 상담원이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알려줘요. 아니면 더건강보험 앱을 깔아서 하셔도 됩니다. 앱으로 하면 더 빠르대요. 저처럼 기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복지센터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직원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시거든요. 중요한 건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니래요. 성형수술이나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같은 건 제외된대요. 그러니까 진료비 세부내역을 꼼꼼히 보셔야 해요. 본인이 낸 돈 중에서 급여 항목만 계산해서 환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환급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작년, 재작년, 3년 전 병원비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3년 지나면 영영 못 받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4년 전 수술비가 생각나서 신청하려 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 받으셨대요. 그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 200만 원 넘게 환급 대상이었을 수 있는데 놓친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외래 진찰료도 정액제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대요. 의원급은 1,500원, 병원급은 3,000원 정도로 제한된다고 해요. 저도 요즘 재활치료 받으러 가면 진찰료가 얼마 안 나와요. 2024년에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된 돈이 전국적으로 2조 6천억 원이 넘는데요. 평균 1인당 131만 원 정도 환급받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아직도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이 많대요. 저는 이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돈 걱정 덜하니까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제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병원비 걱정하면서 치료받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딸한테도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한 거니까요. 민수도 요즘 편해 보입니다. 저 때문에 경제적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손주들이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무릎 괜찮아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어요. 손주들이 그럼 이제 같이 공원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손주들이 공원 가자고 해도 무릎이 아파서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활치료도 잘 받고 있고 병원비 걱정도 덜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달이 참 밝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같이 저 달을 봤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비 걱정도 덜하고 딸한테 짐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낙입니다. 슈퍼 가면 꼭 한두 분한테는 말씀드려요. 병원비 많이 쓰시면 확인해 보시라고. 3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냐며 신기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진료비 세분의 역서,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 정도예요. 진료비 세분의 역서는 병원 수납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친절하게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예요.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 자식들한테 눈치 보면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낸 병원비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개인의 소득 구간이나 진료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나쳤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미리 아셨으니까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올해 병원비 100만 원 넘게 쓰셨으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것도요. 재작년 것도요. 3년 안에 신청 안 하시면 환급권이 소멸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하시면 영영 못 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많이 쓰셨으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상담원한테 본인 부담 상한제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복지센터에 직접 가셔도 되고요. 개인의 소득 구간, 진료 내역에 따라 환급액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